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약간 아웃데이티드 될 수 있는데 그 점은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략 이 정도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의 배경을 설명드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그리고 관련된 선행 연구를 언급드린 다음에요. 그 모형 및 모수 설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파트는 이제 제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했던 분석 방식이 이퀄리브리엄 디스플레이스먼트 모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모델은 아니고 파셜 이퀄리브리엄 모델에서 주요 모수를 설정한 뒤에 정책 변수를 좀 변화하면서 각각의 균형에서 어떠한 후생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방식 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모형 및 모수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분석 결과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입니다. 2018년도 이 과제를 수행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정부에서 좀 뜨겁게 얘기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자 이런 목표가 되었고 이른바 이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득 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블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량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20%까지 높이는 게 좀 굉장히 급진적인 계획 또는 목표라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3020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되고 실질적인 이행 계획안도 17년 12월에 발표가 된 바 있고요. 이어서 이제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도 관련된 계획이 녹아들어서 추가적인 계획이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2017년까지 실제로 발전 실적 추이를 도표한 것이고 이어서 이제 수급 계획을 갖다 붙여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자 했던 것은 사업용 발전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용 발전, 자가용 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픽스돼서 이제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변동폭이 큰 사업용 비중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재생에너지 3020의 달성을 위해서는 그래프에서 봤듯이 규모 면에서 사업용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고 사업용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를 위해서는 당시 운용되고 있던 RPS 제도의 강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를 할 수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환경 문제 개선, 에너지 자립도 향상 이 부분이 강조가 되었고요. 다만 이제 RPS 강화에 따른 전력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물론 전력 요금 자체가 레귤레이티드 프라이스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이제 소매각 전력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여전히 그런 압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력 시장을 조금 굉장히 간소한 전력 시장 모형을 토대로 모의 실험을 통해서 과연 RPS 강화를 포함한 몇 가지 정책 대안에 대해서 상대적인 시장 결과, 후생 효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한 게 기본적인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RPS 제도는 사실은 2012년부터 시행이 되어 왔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발전차액 지원제도 FIT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특정 기준 가격을 설정한 다음에 그것의 가격이 못 미치면 그거를 온전히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였는데
아무래도 재정 부담이 있어서 일단은 2011년도에 폐지가 됐고 좀 더 시장 친화적인 2012년부터 시장 친화적인 RPS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원리 하에 기술 개발을 유도하자.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굉장히 크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가 결국에는 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RPS 제도가 좀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큰 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를 선정한 뒤에 발전 사업자로 하여금 공급 의무자를 지칭을 하고 공급 의무량만큼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스킴을 가진 제도들은 꽤 해외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많이 회자되는 게 RFS입니다. Renewable Fuel Standard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생 연료죠. 옥수수로 만든 에탄올, 콩으로 만든 바이오 디젤을 기존의 가솔린과 디젤에 몇 퍼센트 이상 섞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이제 꽤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미국에서 추진한 바가 있고 지금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맨데이트 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선택은 시장에 어느 정도 맡기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시장 친화적인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1메가와트 전기를 생산할 때 한 개의 공급 인증서 REC라고 하는데 이 REC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전력을 생산하는데 REC라는 게 뭔가 추가적으로 주어지고 그게 만약에 시장적인 가치가 있으면 그걸 시장에 내다 팔므로써 추가적인 보조를 얻는 그런 구조이고요. 공급 의무자는 결국에는 이 REC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이 기존의 비재생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한 발전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발전함으로써 이런 REC를 추가로 발급받아서 그걸로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공급 의무자로 하여금 일단은 알아서 재생에너지 너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서 발전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좀 어려우면 REC 시장에서 REC 가격을 주고 너가 사와서 이만큼의 이행을 했다는 이행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빙을 해라 라는 선택을 주게 되는 그런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REC 가격이 0보다 크게 되는 이유는 일단은 기존의 발전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가 일단 단가가 높습니다. 특히나 2017년도, 18년도 이때 상황을 보면 지금보다는 재생에너지 단가가 훨씬 높았고 따라서 비싼 거를 굳이 내가 직접 하기보다는 시장에 가서 마켓에서 REC를 돈 주고 살래라는 유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제반 비용이 화석연료와 유사해지는 그리드 펠트가 달성되고 그 이후라면 사실은 이런 REC 제도는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어지고 따라서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어떤 제반 비용이 결국엔 화석연료 대비 높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맨데이트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다시피 비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는 단위당 의무 공급 비율 곱하기 REC 가격만큼 부담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는 단위당 REC 가격만큼 보조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현실을 보면 또 REC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유형에 따라서 정부가 좀 드라이브를 걸고 싶은 유형에는 가중치를 설정해서 1보다 큰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면 한 개의 REC가 아니라 1.2, 1.5개의 REC를 얻게 돼서 그걸 모아서 시장에 팔면 더 큰 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REC 가중치 조절을 통해서 좀 더 정부는 밀고자 하는 재생에너지 유형에 대해서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가적인 기능들도 내재되어 있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C 를 운영을 포함해서 이제 RPS 제도 하에서 의무 이행은 계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급 의무자는 결국에는 본인이 의무 이행 실적을 제출을 해야 되고 이때 의무 이행 실적은 본인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발전해서 받은 REC이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구매한 REC 모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이행 실적이 확인이 되면 의무이행 비용에 대해서 정산 자료를 한국전력에 제공을 하고 의무이행 비용을 좀 지급을 해주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의무자는 설령 부담이 많이 되는 REC 가격이 높아서 이걸 이행할 때 부담이 되더라도 한국전력이 일단 보전을 해주는 그런 스킴으로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온전히 의무이행 비용이 다 보전이 된다면 공급 의무자로 하여금 별도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이제 그 재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얻게 되는 상황인데 당시에 이제 연구할 때 조사를 해보면 온전히 의무이행 비용이 지급이 다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추가적인 이런 의무이행 실적의 제출 자체가 공급 의무자로 하여금 일단은 물리적으로 실제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도 있어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이제 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생산했을 때 REC REC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공급 의무자와 발전 사업자가 동일할 수도 있고 각각이 찢어져서 운영될 수도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제도의 강력한 툴은 결국에는 의무 공급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높이면 비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특히나 사이즈가 되는 발전 사업자는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재생에너지를 실제로 직접 공급하든지 아니면 REC 시장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최초에 신설됐을 때, 그다음에 조정되었을 때 점점 이제 스케줄이 좀 바뀌긴 했는데, 이제 요 목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이제 20%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무 공급 비율이 대략 28% 정도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무 공급 비율이 더 높은 이유는 이게 이제 의무 공급 비율은 화석연료 기반 또는 뭐 비재생에너지 연료원 기반 발전량 대비 얼마만큼의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 발전량은 그 두 개를 더한 게 되죠. 그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구하면 통상 이제 의무 공급 비율을 알파라고 했을 때 1/1 플러스 알파가 실제 비중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알파가 적어도 1보다 작으면 결국에는 이제 의무 공급 비율이 결국에는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보다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약간 통상은 헷갈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타겟팅하는 거는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척도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매저는 요 의무 공급 비율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 말에 요 제도 요 개별 촉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까지는 동일한 비율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21년부터는 9%로 상향이 됐고 22년부터 12.5%로 상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결국에는 26년 이후로는 여전히 25 정도로 비율을 픽스를 해놨는데 여전히 2030년도에 20%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정도를 달성한다는 목표는 유효한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의무 공급 비율 자체를 22년도에 꽤 많이 높인 그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RPS 제도가 뭐 NDC 상향안도 있지만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요. 따라서 여전히 이 제도는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그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뭐 연간 균등화 비용이나 발전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드 페리티가 달성된다면 이 제도의 약간 의미는 퇴색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의무 이행 실적이 얼마나 잘 달성되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제가 이제 이 제도가 잘 안착이 되어야 이런 모델링도 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12년, 13년, 14년에는 불이행도 꽤 많았는데요.
15년, 16년, 17년에는 의무 이행은 대부분 다 달성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관련해서 이제 과연 REC 가격이 초반에는 그런 굉장히 플럭츄에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되는 추세를 볼 수 있었고, 제가 이거 자료에는 담지 못했는데 최근 걸 확인해 봤더니 가격은 꽤 스테이블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심플리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들에게 주는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 대비 비싼 부분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이 보조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떨어지면 이 보조 자체도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 추세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요거는 모델링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했던 모델은 이제, 아, 1기, 2기가 나눠지는 조금 약간의 동태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을 활용하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떨어지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모델에서 포착하고 싶은데 스태틱으로는 그게 설명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이제 R&D가 조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R&D가 얼마나 투자가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비용 절감에 얼마나 영향을 줘서 1기 대비 2기의 비용 단가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R&D 부분도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관련 계획의 구조를 보면 특히나 이제 좀 발전 단가의 저감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계획 파트가 공급 사이드에서 좀 한 가지 중요한 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전력산업 기반에서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도 좀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파트가 있는데 이게 다른 항목들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50% 이상을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 저감에 영향을 주는 예산 요소라고 파악을 했고 이 부분을 모형에서 나중에 칼리브레이션 할 때 활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얼마만큼 부담하는지도 중요한데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이제 토탈 금액을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정부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10% 이상 그리고 정부 부담이 좀 태양광에 있어서는 확연히 늘고 있는 상황으로 그때 포착이 되었고요. 그 외에는 뭐 나머지 에너지 원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풍력에 대한 발전 비용 저감 효과를 좀 포착하고자 요 좀 국한된 피겨들을 좀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현황 파악도 하지만 요것들이 나중에 이제 모의 실험을 할 때 좀 활용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좀 말씀드리면 RPS 제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물론 제가 지금 요게 2018년도에 서베이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결과도 좀 나왔을 수 있는데 당시에 좀 얘기됐던 것들은 이제 김수덕 인춘거래 이제 투입 산출표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면 어떤 식의 부담이 있고 결과적으로 GDP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를 좀 살펴봤던 논문이 있고 김현재 조경영 2010도 김현재 박사님 이제 예결위원회 계신 교수님인데 동태적 일반 균형 모형을 해서 전반적인 국가 전반적인 영향을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은 굉장히 축약적을 하고 에너지 파트만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GDP 영향을 보고자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GDP의 뭐 산업 활성화 효과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 정도 결론이 나왔던 걸로. 그다음에 이제 해외 연구들은 제가 좀 더 포커싱해서, 그러니까 국내는 좀 더 포괄적으로 봤는데 에너지 시장, 전력 시장에 좀 초점을 둔 연구들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게 저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딱히 찾아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키데스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EIA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일단은 RPS 부재시 대비 RPS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또다시 꽤 구체적인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유형의 연구를 하고자 했고 전력 가격 상승 3% 전력 소비량 감소 분석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키 페이퍼로 레퍼런스로 주로 활용했던 게 이제 피셔 앤 요엘의 2008년
그다음에 피처 프레오나스 앤 유얼의 2017년 논문을 키페이퍼로도 활용을 했는데요. 이때 이 두 논문들에서 이제 1기, 2기 모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기수로 고려된 이제 부분균형 모형을 통해서 RPS도 포함을 했고 탄소세 등의 각종 정책 대안들의 성과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자 했고요. 결국에는 탄소세가 가장 우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부분균형 모형을 통해서 이제 전력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보고자 했던 문헌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 외에 이제 GDP 영향, 제너럴 이퀄리brium 모델 프레임 하에서 국가 전체적인 영향을 보고자 하는 인물들도 있었는데 어, 해외 연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관심 있는 분야를 축소해서 정리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베이스에서 저는 아까 피셔 앤 누얼 2008년도, 2017년도 논문을 좀 많이 착안을 해서 다만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녹여서 분석을 하고자 했던 상황. 전력시장 가격 결정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지 이제 모델화가 가능해서 저희는 이제 개통 한계 가격이 설정이 되는 S&P가 결국에는 도매 전력 시장에서 변동비 반영을 해서 이제 결정되는 그 시스템 메커니즘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한계 발전기가 이런 S&P를 결정하는데 기저전환의 어떤 초과이익을 좀 제한하고자 정산 조정 계수가 설정이 돼서 실제로 S&P보다는 좀 더 덜 보존을 해주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고정비 보상을 위해서 용량률 CP가 지급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물론 굉장히 복잡한데 많이 축약을 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 전력은 사실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으로 송배전 사업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모형에서 좀 더 간결하게 해서 한국전력공사가 일정 부분 비용을 얹어서 소매에 파는 그래서 도매에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 일정 포션으로 얹어져서 소매 가격으로 가는 세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얹어진다는 것이 적정 원가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전력 공급은 제가 이제 애초에 RPS 제도가 사업용 발전원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은 좀 미뤄두고 사업용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자 했고 그다음에 수요는 이런 사업용 전력에 대한 순수요를 의미한다고 설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세팅하에서는 적어도 도매 시장에서는 경쟁적이라고 간주를 했고요. 연영경제의 가격 수용자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집계화, 그래서 개별 발전소가 에 대한 고려보다는 대표적인 이윤 극대화 문제를 푸는 소셜 플래너 내지는 대표자로 설정을 해서 이윤 극대화 문제를 산정을 했고 두 기간 중에 1기는 R&D를 통해서 어떤 지출이 발생하고 2기에는 그를 토대로 하는 발전 비용 저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발전 비용 저감은 그 재생에너지 섹터에 국한해서 설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정책 유관성이 낮은 에너지원은 좀 기타로 처리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럼 최종적으로는 비재생에너지원은 원자력, 석탄, 가스, 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비재생에너지원 기타와 재생에너지원 기타가 존재한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윤극대화 문제를 설정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 N1, N2는 1기의 개년 수입니다. 1기의 설정을 5개년으로 하고 2기를 20개년으로 하면 1기는 5가 되고 N2는 20이 되는데 델타가 곱해져서 실질 개년 수는 20보다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이벤트를 좀 디스카운트 하는 걸로 설정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PI1은 1기의 정산 조정 가격으로 실제로 발전 사업자가 받는 프라이스, 전력을 공급해서 받는 프라이스로 이해하면 되고, 요 B가 이제 REC 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 1은 실제 의무 공급 비율이 됩니다.
1기의 의무 공급 비율이 알파 1이면 알파 1에 곱하기 REC 가격만큼 한 단위 REC 가격만큼 이 발전 사업자는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타우는 각종 세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 X가 이제 실제 발전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 단위의 어떤 실제 순 이득으로 보시면 되고 곱하기 이제 얼마만큼 발전하느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캐피탈 C는 이제 변동비고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은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파트는 그 아까 CP 말씀드렸는데 CP를 보전받는 게 그래서 실제로 연간 균등한 비용이 고정비로 들고 그 다음에 CP로 보정받는 거를 차감한 나머지 고정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기, 2기에 이루어지고 통상적인 변동비, 컨케이브한 컨벡스한 변동비용 함수를 고려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퀄리브리엄에서 어떠한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생산량 적어도 가스에 있어서는 한계 발전기 때문에 비용과 가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기저발전원은 카파시티만큼 다 생산을 하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일리로 아월리로 쪼개면 이런 식의 설정을 할 수 없는데 집계된 단위에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계 발전기는 거의 70% 이상이 가스가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가 이제 결국에는 마지널하게 결정을 한다. 연간 발전량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기저 발전원은 캐파시티만큼 거의 풀리 발전을 하는 것으로 예,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매 가격은 정산 조정 계수라는 람다를 고려해서 가격 클리어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원도 유사한데 한 가지 차이는 R&D 지출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G는 고정 비용 함수인데 이 G가 누적 지식에 따라서 좀 디크리징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식이 혁신에 의해서 지식이 쌓이면 이게 이제 H가 혁신량 그 다음에 L이 러닝 바이 두잉인데 요것들이 연차가 쌓일수록 좀 더 이 고정 비용에는 저감할 수 있는 고정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세팅으로 가져간 상황입니다. R&D 비용 함수는 티피컬하게 컨벡스한 형태이고 그 다음에 생산량은 재생에너지는 지어놓으면 카파시티만큼 다 발전을 하는 걸로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계통에 물리느냐 안 물리느냐에 따라서 또 발전을 못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모형상에서는 되게 심플리파이해서 만들어지면 그만큼의 캐파로 발전을 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량은 내가 타운은 그 정부 지출을 뺀 나머지를 실제로 발전사가 지출을 한다고 가정했고 지출한 만큼 그다음에 다음 게 얻는 이득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혁신량을 결정한다 점이고요. 1기 용량, 2기 용량은 장기 균형으로 별도의 추가 이윤이 없는 상황에서 용량 결정을 하는 상황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1기 용량, 2기 용량 이런 장기 균형은 따로 이제 랜드 저널에 실렸던 그 보렌슈타인의 논문에서도 일단은 활용됐던 기본적인 세팅,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전력 시뮬레이션 모델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이 추진됐을 때 심플리파이드 된 월드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relatively 보는 목적이기 때문에 집계와 축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원은 도매 가격에서 별도로 정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S&P 그대로 받는 것으로 가졌습니다. 이 S&P가 PT 스타이고 이게 실제로 정산 조정되는 가격, 실제로 수입으로 인지되는 가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티피컬한 커젤 리니어 모델이고 한 가지 이 M이 이 모형에서 추가된 게 환경 오염에 대해서 디스 유틸리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X에 대해서는 발전량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만큼 발전했을 때 뭐 GHG, 낙스, 삭스, PM 2.5에 대해서 각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가정을 했고, 그게 그 배출 한계 비용이 입실론으로 포착을 하고자 했습니다. 요게 석탄하고 가스가 그렇고요. 원자력은 누클리어는 기본적인 카파시티가 설정이 되면 그 원전의 위험 비용이라고 또 따로 애경에서 계산한 게 있는데 그 위험 비용을 추가적인 디스유틸리티로 고려를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M이 그러한 이제 재생에너지가 추진이 되면 좋은데 그거의 효과를 포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환경 비용의 저감이 될 것입니다. 환경 비용 앤드 뭐 원전이 만약에 줄어든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가능한 어떤 위험에 대한 감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캐피탈 PT는 결국에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고요. PT 틸다는 일단은 소매 단계에서의 정상 가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CP를 다 지급하기 위한 정상 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델타가 실제로 이제 한국전력에서 얻는 실제로 이제 도매에서 정산한 다음에 한국전력이 얹어서 사실 소매에 전가하는 가격 요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법정 세율 해서 이제 전력 기반 기금 세율로 사이를 고려했습니다. 소비자 후생은 1기와 2기의 소비 그 디맨드를 통해서 매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균형인데 전력 시장이 일단 청산이 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량과 실제 소비량이 일치하는 클리어링을 하고 이건 손해 소비 율을 좀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RPS 의무 비율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율이 밑에 분모에 재생에너지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타겟팅하는 정책 목표는 분모에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들어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인데 의무 비율은 실제로 의무 지어지는 비율이라고 했을 때 화석연료 기반이 이만큼 비재생에너지용 기반이 이만큼 생성될 때 이만큼은 재생에너지로 실제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앞서 말씀드린 실제 전체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과는 좀 상이하고 그거보다는 보통 큰 값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REC 시장도 청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파이랑 크 사이는 결국에는 최대 지불 가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비재생에너지원 발전 사업자가 이만큼의 PIT를 받고 나머지 평균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최대 지불 용의가 있는 REC 프라이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수용 가능, 최소 수용 가능 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 비용이 들 텐데 그 고정 비용에서 나머지 실제 버는 수익을 빼고 가중치도 고려가 됩니다. 이 카이가 가중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REC 가중치. 그 다음에 적어도 이것만큼은 고전을 받아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게 최소 수용 가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하고 아비트라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만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대 지불 가격이 실제 최소 지불 가격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최소 수용 가격이 최대 수용 가격하고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값들이 실제 대입이 돼서 REC 시장에서 청산이 이만큼을 구입하고 이만큼을 팔게 되는 클리어링이 이루어지고요.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실에서는 비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있고 그 사람이 그 업체가 재생에너지도 할 수 있고 또는 비재생에너지원만 발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따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양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뭐 한전 자회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더라도 저는 그게 찢어져서 볼 수 있다고 가정을 했고 그거를 그냥 전체를 비재생, 전체를 재생 이렇게 대표 이윤 추구를 수행하는 대표자가 있는 것으로 설정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간소화가 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수입은 세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지출을 R&D 지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2기에서는 세금만 있는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사회후생은 컨슈머 서플러스랑 그다음에 엑스터널리티, 그다음에 거버먼 레베뉴 플러스 사실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있는데 그 제가 애초에 이 용량이랑 그다음에 가격 단기 장기 균형 조건에서 제로 프로핏을 가정했기 때문에 프로듀서 서플러스는 0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세팅 하에 이제 모수 설정을 했고요. 사실은 이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각각의 비용 함수, 그다음에 이제 뭐 R&D 지출 함수들을 함수식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선행 연구에서 일단은 따왔고 결국에는 approximation입니다. 비용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2차 함수까지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그 혁신과 관련된 결국에는 지식 스탁의 경우에는 이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혁신량과 러닝 바이 둥이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된다는 요거는 이제 선행 연구들을 많이 따라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준점을 베이스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2018년도에서 입수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5개년을 1기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2기는 향후 20개년에서 20년부터 39년 정도로 프로젝션 하고자 했던 상황입니다. 1기는 최대한 그때 당시 업데이트된 수치들을 활용하고 2016년으로 올 세팅을 해서 1기 상황을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히만 넘어가면 그 최대한 그 리터러처에서 얻을 수 있는 값들은 제가 다 모으고자 했고요. 한 가지 어려웠던 부분은 요 연관 고정화 비용은 그때 이제 산업연구원하고 애경연하고 이제 그때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많이 활용하고자 했고 요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함수들의 모수 설정인데 비용 함수의 2차 함수라고 하면 절편하고 1차 계수, 2차 계수의 어떤 코피션트를 확정을 해야 제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가스와 원자력, 석탄의 대표적인 어떤 비용 함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이슈였는데 결국에는 전력거래소 도움을 받았고요. 다행히 협조가 돼서 전력거래소에서 이제 나름 플랫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식으로 최대한 비용 함수를 도출을 하고자 했고 그거에 맞춰서 절편과 나머지 개수들을 설정을 해서 모수들을 설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외부 비용 원단위도 입수 가능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1메가와트가 1메가와트가 생산이 되면 얼마만큼의 각 오염물질별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계산했고 원전은 캐파시티로 매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인데 기준 RPS가 있고요. 기준 RPS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금 상황 앤드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게 기준 RPS가 됩니다. 그 다음에 RPS 폐지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RPS만 도려낸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RPS는 그 당시 이제 2017년도에 국가 운영 계획 하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없다고 했을 때의 RPS 계획을 과거 RPS. 그 다음에 이제 최적 RPS는 경험적인 건데 모델 내에서 RPS 의무 비율을 조정하면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비율을 좀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생산 보조금은 RPS는 없는데 보조금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가 그냥 그만큼 REC 가격만큼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RPS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돈을 지급해서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당시 이제 원전 발전에 대한 축소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원전 설비 규모를 강제적으로 5% 축소하는 2기에서 축소하는 시나리오도 한번 고민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장 결과고요. 보시면 1기 의무 공급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RPS에서는 그 당시 현재 시점에서 5.5%였고 2기에는 28%까지 쭉 밀어붙이는 게 기준 RPS고 과거에는 2기에서 17% 정도 수준이었고 RPS 폐지는 이게 없습니다. 보조금도 없고 다만 REC 가격만큼 보조가 이루어집니다. 네, 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 기준 RPS로 설정을 했습니다. 기준 RPS 시나리오만 보면 소매 가격은 1기에서 2기가 떨어지는 상황, 그다음에 도매 가격도 살짝 떨어진다. 요거는 가격이 떨어지는 기본적인 요인은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떨어지는 부분이 포착이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덩달아 이제 발전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REC 가격도 확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태양광 풍력 비용 절감 퍼센티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1기 대비 2기 24.7, 17.7, 17.3만큼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량, 풍력 발전량 1기, 2기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력 소비량은 외생적으로 일정 수준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서 그 부분이 늘어나는 포션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플러스로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이게 약 20%가 달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한 가지가 이제 궁극적으로 궁금한 것이 과연 어떤 제도가 후생적으로 더 낫냐라고 했을 때 RPS 폐지를 베이스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RPS 폐지 대비 과거 RPS는 이제 25조, 26조 가량이 이제 추가적으로 웰페어를 늘리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고 기존 RPS 강화했을 때 더 늘릴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렐러티블리 보면 기존 RPS 대비 보조금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존 RPS는 RPS를 그냥 온전히 활용한 거고 보조금은 REC 가격만큼 그냥 정부가 보조를 했을 때 비교해 보면 결국에는 정부 순수입이 굉장히 감소하고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후생은 RPS를 활용했을 때가 단순한 REC 가격의 보조보다는 낫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 원전을 좀 제약하는 경우도 웰페어가 떨어집니다. 이 이유는 원전이 사실 이 모형에서도 상대적으로 쌉니다. 물론 원전의 위험 비용을 고려를 하긴 했지만 오버롤 봤을 때는 적어도 가스 발전보다는 싸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싼 거를 온전히 다 생산하지 못하는 생산자 잉여 감소가 발생을 하고요.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른 옵션에 비해서는 생산 효과가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존 RPS에서 후생이 결국엔 늘어나는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RPS가 폐지됐을 때보다는 기존 RPS에서 소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당연한 게 그 RPS 의무 공급을 강화하면 결국에는 한전에서 소매 가격에 어떤 특정 비용을 얹기 때문에 RPS가 없었을 때보다는 소매 가격이 높아지는데요. 이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RPS 폐지 시나리오 대비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소비량도 줄어들고 웰페어는 낮아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환경 외부 효과가 더 그걸 압도하는 편익을 가져온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요거는 민감도 분석인데 제가 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조금 파라미터들을 바꿔봤고요. 랭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존 RPS가 보조금보다는 우월하고 그리고 특히나 RPS 원전 시나리오보다는 아주 우월했던 상황.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성공이공 계획이 이제 진짜로 추진됐을 때 그리고 그거 외에도 다른 옵션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전력 시장으로만 국한했을 때 시장 아웃컴 그다음에 후생 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했고요. 결국에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는 RPS가 없는 것보다는 RPS 있는 게 일단 나았던 상황이고 보조금과 비교했을 때도 약간의 RPS가 좀 더 우월한 면은 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뭐 원전을 강제적으로 낮추는 것보다는 좀 시장 선택에 맡겨놓는 게 좀 더 우월한 아웃컴을 낸다 정도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오늘 준비했던 내용이었고요. 사실은 이 모형의 한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축약했다는 한계가 기본적으로 있고 현실에서는 한전이 굉장히 적자가 나죠. 이 RPS를 강화를 하면 한전이 온전히 가격을 전가하지 못하고 이제 떠안아서
이제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아우성을 치는 현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과연 이렇게 IPS를 추진했을 때 소비자 가격 측면에서 가격이 온전히 소비자에 전가되는 게 맞느냐, 앤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는 현실적인 이슈이고요. 이 연구에서 사실 반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모형화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얼마만큼 낮아지는지는 파라미터에 의해서 좀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 당장 애경영 분석 자료를 보면 한 3, 4년 내에 그리드 페리티가 달성된다. 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게 달성이 되면 사실은 이 RPS 제도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FIP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피딩 프리미엄. 그런 것들의 보조가 좀 더 세밀한 정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RPS 만능론은 아니고요. 그 RPS가 이 제한된 세팅 내에서 살펴봤을 때는 적어도 약간의 우월한 면이 있지만 현실적인 이슈들까지 고려를 하다 보면 사실 보조금을 믹스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정책 대안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